네, 그러면 첫 주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와 두 번째 주에는 현대암호학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쭉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현대암호학 개요의 첫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우선 암호와 관련된 주요 히스토리, 역사적인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 순서로는 현대암호학이 태동하기 이전에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했던 아주 그 엘레멘트리한 수준에서 암호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됐었는데, 그러한 고전 암호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암호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본적인 전략 또한 고전암호에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고전암호를 살펴보는 게 현대암호학을 이해하는 거에 한 길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첫 번째로 암호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는 우선 여기 그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는 앨리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데이터를 받는 밥이란 사람이 이렇게 두 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앨리스와 밥을 제외한 나머지 밖에, 그러니까 데이터를 주고받는 당사자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브라고 우리가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브라는 사람은 앨리스와 밥이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지,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가 있는지를 좀 공격을 해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앨리스는 역할은 송신자가 될 거고요. 하고 싶은 것은 메시지를 안전하게 암호에서 이제 밥에게 보내고 싶은 그러한 목표가 있습니다. 밥 같은 경우에는 앨리스와 통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를 안전하게 받는 거죠. 그리고 내가 받은 메시지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노출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보장을 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개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브 같은 경우에는 공격자, 애드버서리가 부르기도 하고 어태커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사람의 목표는 앨리스하고 밥이 이제 통신을 하고 있는데 이 통신에 어떠한 정보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거죠. 알고 싶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도청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를 갖다 적당하게 바꿔가지고 다시 밥에게 보내버리는, 이렇게 위조를 할 수도 있거나 변조를 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순서는 앨리스가 평문을 보내는 게 있을 거고, 그것을 암호화 키가 있겠죠. 그렇죠? 암호화 키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럼 암호문이 나오게 될 거고, 이 암호문이 이제 그 잘 보호되지 않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그런 네트워크 라인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거고, 모든 사람에게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그런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밥의 그 머신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복호화 키가 있는 거고, 그 암호문을 복호화해서 평문을 이제 획득하게 되면은 답이 그 메시지를 갖다가 이제 얻을 수 있는 상황. 이것이 이제 암호학의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즉,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어떤 두 명의 사람이 있어서 그 두 명의 사람이 자기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를 암호화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밖에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누군가로부터 보호화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그 암호문을 가지고서 통신을 진행을 하는 것이 암호의 기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암호의 전반적인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암호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그 중요하게 취급이 되는 암호학적 알고리즘이 제안이 됐다거나 설계가 됐다거나 중요한 개념이 등장됐다거나, 또 현재 와가지고 진행되고 있는 일 위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호는 뭐 요 이전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최초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암호학적 알고리즘 자체는 이제 시저 암호라고 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곧 우리가 고전 암호 그 파트에서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기원전 50년, 즉 그 요때쯤이 아마 그 고대 로마의 시저가 살았던 시기 정도 되죠. 그래서 그 시저가 사용을 했던 암호라고 해서 시저 암호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주 그 굉장히
간단한 연산을 통해서 평문을 다른 암호문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그러한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곧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려 1558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암호키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알고리즘하고 키하고 굳이 구분이 되지 않은 그러한 식이었던 것 같고 1500년대 들어서 이제 암호 알고리즘과 암호키를 좀 분리해서 생각을 하고 이제 암호키라는 것이 중요한 거다. 암호키를 기반으로 해서 뭔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라고 갖다가 고민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암호키를 잘 보호를 하고 그 암호키가 잘 보호가 되면은 메시지가 그만큼 안전성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83년도에는 비즈네르라는 사람이 이제 본인이 이제 암호 시스템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비즈네르 사이퍼라고 부르고요. 이 비즈네르 암호 같은 경우에는 시자 암호하고는 많이 결이 다르게 됩니다. 시자 암호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이제 하나씩 바꾸게 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치게 되면은 비즈네르 암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장이 있으면은 그 문장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통째로 암호화하는 방식으로 암호 알고리즘을 이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당연하게 시자 암호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고 훨씬 더 안전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비즈네르 암호가 생성된 것도 결국 이전에 시자 암호와 같은 방식으로 암호했던 방식이 그렇게 안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면서 우리가 좀 더 발달된 형태로 암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안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까지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고전 암호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근대 암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현대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지만요. 그래서 1917년도에 일회용 패드라는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버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고안을 하게 됐고요. 이 일회용 패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안전한 암호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 여러 가지 암호 알고리즘이 있지만은 그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 이제 키를 갖다가 일정한 길이만큼만 생성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일회용 패드 같은 경우에는 말이 일회용이 되어 있죠, 그렇죠? 키가 전부 다 일회용으로만 쓰고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 일회용 패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지만은 암호학적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완전한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패드 같은 경우에도 곧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암호 역사 표에 나와 있는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하게 언급하지 않으면 모두 뒤에서 간단하게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1918년도는 애니그마라고 하는 암호 머신입니다. 이건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암호 기계에 가깝고요. 요 기계가 이제 상용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근대긴 한데 요 시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1차 세계대전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이제 일어났던 시기가 되겠습니다. 요 전쟁 시기에는 굉장히 명령 같은 것들이 이제 각 부대별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 아군과 적군 사이, 아군끼리 송수신하는 메시지가 적군에게 알려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지죠, 그렇죠? 그래서 통신 보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는 거고, 그래서 아군끼리 어떻게 안전하게 통신을 할 건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주 열심히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송수신 통신이 이제 노출되게 되면은 아시다시피 전쟁에서 이기기가 힘든 상황이 될 테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사생결단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송수신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투입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애니그마라고 하는 암호화 장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이 이르렀습니다. 애니그마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암호학 알고리즘을 설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원리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게 사실 별로 없고 그 이전에 있던 걸 갖다가 이제 잘 적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요. 다만 특이한 점은 이거를 이제 기계식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 초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29년대는 힐이라는 사람이 힐 암호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힐 사이퍼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이제 힐이라는 사람은 이제 수학자인 걸로 수학자인데요.
이 수학자가 이제 행렬 연산을 이용을 해서 암호를 만들게 됩니다. 이 휠 암호 같은 경우에도 비스네르 암호하고 비슷한 방식의 암호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휠 암호 같은 경우는 행렬 연산을 막 사용을 해야 되는 거라서 굳이 우리가 적당히 이제 리뷰를 하는 이 강의에서는 굳이 이렇게 딥하게 내용을 볼 필요는 없어서 휠 암호에 대해서는 뒷편에서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939년도와 1944년도에 이제 재밌는 사항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시기가 되겠죠. 그렇죠? 독일군이 애니그마를 이용을 해서 이제 작전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연합국에서 어떻게 그 독일군에 대해서 이제 이기기 위해서 독일군에서 이제 송수진되는 걸 어떻게 그 암호문을 이제 해독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이제 전쟁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군사함으로써 어떻게 해독할 건가라고 하는 해독법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본부라는 기계와 콜로서스라는 이제 장비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모두 독일군의 애니그마라고 하는 암호 시스템 혹은 그와 비슷한 베리언트들을 해독을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고요. 본부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이제 아주 유명한 그 수학자이죠. 컴퓨터 과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앨런 튜링이 이제 본부를 이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43년도에 콜로서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제일 처음 최초의 컴퓨터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콜로서스 요 첫 번째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결국 컴퓨터 과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컴퓨터가 언제 만들어졌냐가 중요할 텐데, 컴퓨터가 만들어지게 된 동기가 바로 그 암호 알고리즘을 깨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1970년대에 들게 되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현대암호학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암호 알고리즘들이 개발이 되고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들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아마도 이때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이제 사용이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까지는 뭐 개인들 간에 인터넷을 사용을 한다 이런 것들은 있지는 않았었고요. 뭐 기관별로 뭐 전산 부서가 있어서 그룹별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인터넷 통신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뭐 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정부기관이라든가 뭐 교육기관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통신을 하는데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아마 이때는 아마 전화망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인터넷 전화 회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할 텐데, 그것이 이제 아무 보호 장치가 없게 되면은 누구나 이제 그 회사는 이제 태핑을 해서 즉 도청을 해서 들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안 문제가 굉장히 이제 불거지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통신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필요성을 이제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리스트, 그때는 리스트는 아니었지만 현재의 리스트죠. 그래서 미국 국립표준원에서 우리가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좀 가져야겠다. 이게 개별적으로 막 사용을 하게 되면 자유롭게 통신의 호환성이 이제 보장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통신의 호환성하고 통신을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뭔가 표준 암호 알고리즘이 있어서 모든 기계에서 그 암호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되면은 통신하는 데서 가지고 호환성도 잘 보장이 되고 데이터의 컨피덴셜러티, 즉 데이터에 대한 비밀성을 보장을 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컨셉으로 이제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공모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콜을 한 거죠. 우리가 표준 암호 알고리즘이 필요하니 관심 있는 사람들은 설계를 해서 제안을 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였는데, 사실은 이제 문의만 조금 공모였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데스 프로젝트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IBM에서 사실은 데스의 기본적인 설계를 이미 사실 기본적인 걸 떠나서 거의 다 이제 완성을 해서, IBM 잘 알려진 회사죠. 그 회사에서 이제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기 NSA라고 부르는데요.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가정보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그 IBM에서 제출한 알고리즘을 조금 더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리스트에서 그것을 그 표준으로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DES라는 이름을 쓰이죠. 디지털 데이터 인크립션 스탠다드 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부터 무려 1990년대 후반까지 한 20년까지 쭉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러한 상용 첫 번째 표준화 알고리즘이 이때 개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때도 말이 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NSA에서 이제 디자인에 개입을 하다 보니까 뭔가 NSA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적당하게 감청을 하고 도청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안전을 도모한다 라고 하는 이제 목표가 있었는데 모든 데이터가 이제 암호화돼서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되면은 사실 NSA에서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NSA에서 그 백도어 같은 걸 설치를 해서 뭔가 그 데스로 암호화된 거를 이제 쉽게 풀 수 있게끔 뭔가 장치를 해놓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가 꽤 있었습니다. 그리고 1976년 이제 처음으로 아주 역사적인 일이 발생을 하는데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드디어 발견이 되게 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암호 데이터 통신을 한다라고 하면은 받는 쪽하고 주는 쪽하고 이제 같은 키를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으로 불렸었죠. 사실은 이제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 이제 혁신적인 개념으로 공개키 암호가 이제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메시지 받는 쪽은 자기 키는 다 알려도 상관이 없으니 그거는 키는 공개를 하고 그 암호문을 풀 때 비밀키만 잘 보관을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만 안전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컨셉이 되겠고요. 그래서 DP하고 헬만이란 요 두 명에 의해서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이 처음으로 발견이 되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암호화 공부를 시작을 했었을 때 요 두 분 1976년도 논문을 이제 처음으로 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년 뒤 우리가 이제 아직도 상용화 돼서 아주 많이 쓰이고 있는 RSA 암호가 드디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RSA 암호는 여기 이제 라이베스트란 분, 그다음에 샤미어, 에들만에 의해서 이제 개발이 됐었고요. RSA 암호 같은 경우에도 NSA의 공동 프로젝트로 이제 개발이 되었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념비적인 이제 암호 알고리즘이 탄생이 된 거죠. 1978년도에. 그리고 1979년도에는 똑같은 분인데 샤미어 암호학자가 시크릿 쉐어링이라고 하는 이제 툴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녹색이 적혀 있어요. 공개 RSA 하면 파란색이 적혀 있고 데스 같은 경우도 초록색이 적혀 있는데 초록색에 관련된 부분은 대칭키와 이제 그쪽 연결된 프리미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파란색으로 적혀 있는 부분은 이제 공개키와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크릿 쉐어링은 사실은 그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 암호라고 하면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잘 싸가지고 보내는 걸 말하는 건데, 시크릿 쉐어링은 이제 그러한 컨셉의 그 도구는 아니고요. 시크릿 쉐어링은 이제 비밀값을 잘 분배해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기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비밀값이 있는데, 비밀값이 있는데 이거를 한 명이서 그 비밀키를 갖다가 보유하고 있으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왜냐면 그 사람만 공격을 하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비밀을 그냥 한쪽에 집중해서 보관하는 게 이제 굉장히 위험하니까 이제 분산해서 위험을 이제 그런 중요한 값들을 분산해서 저장하는 거에 대해서 요구사항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키를 잘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시크릿 쉐어링이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키를 갖다가 적절하게 잘 조각을 냅니다. 그래서 뭐 5조각을 냈다라고 치게 되면은 그 중에서 3명이 모였다, 그 중에서 뭐 4명이 모였다, 그 중에서 2명이 모였다, 이런 식으로 어떤 조건을 만족을 했을 때 원래 키 값을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상태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요한 뭐 데이터를 승인하기 위해서 키가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은 5개의 기관 중에서 3개의 기관이 뭐 승인을 해야지 원래 키가 나오게 돼서 뭐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시나리오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시크릿 쉐어링이 되겠습니다. 이 시크릿 쉐어링은 우리가 그 현대암호학 응용과 실습에서 따로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영지식이라는 개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타운곡선 암호도 이때 처음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영지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것도 뭐 요 과목에서는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영지식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뭐 자기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를 어떤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 증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뭐 아이디를 넣고 패스워드를 입력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좀 생체 인증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이제 그걸 알고 있거나 갖고 있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라는 걸 이제 증명을 하게 되는 건데, 이거 증명을 할 때 어쨌든 어떤 정보가 날아가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패스워드를 치게 된다고 치면은 그 패스워드 자체가 그대로 저장은 되지는 않겠지만은 그 패스워드에 주로 해시값이 저장이 될 텐데 어쨌든 패스워드에 대한 어떤 정보가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영지식은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하나도 전혀 상대방에 노출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제로 날리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로 인포메이션이 전달되지만은 나를 적법하게 인증을 할 수 있는 기법으로 이러한 개념이 설계가 되었고요. 요거를 이제 처음으로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거고 아직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관련해서 어떤 영지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블록체인에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려고 하는 쪽으로 많이 관심이 지금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주 사실 암호학계에서 보면 굉장히 핫한 분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맨 처음에 개념을 제안한 논문이 이제 1985년도에 나왔고, 여기 보면 이제 골드와스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 아주 훌륭한 암호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비카리 교수 이렇게 있습니다. 두 분은 아마 영지식 때문은 아닌데 다른 컴퓨테이션 시어리 관련해 가지고 컴퓨터 과학에서 가장 유명한 상이죠. 튜링 어워드를 탄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985년도에 타운고스 나무가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중간고사를 마치고 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살펴볼 내용인데요. 사실은 1970년대 후반에 이렇게 공개키 하머가 나오기는 했지만 당시 컴퓨터 수준을 굉장히 떨어졌겠죠. 그쵸? 사실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이 태어나기 훨씬 전이기도 하고 1985년이면 제가 막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시점이긴 한데 실제로 제가 1990년 조금 넘어가지고 처음으로 컴퓨터를 사용을 했는데 그때 성능을 보게 되면 지금하고 전혀 천지차별입니다. 지금 스마트폰보다 훨씬 못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뭔가 무거운 연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메모리도 굉장히 작고 컴퓨팅 파워도 굉장히 작고. 그래서 지금 뭐 RSMO도 나오고 이렇게 하고 공개키 암호 쪽으로 막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공개키 암호의 알고리즘의 가장 큰 단점은 굉장히 무거운 연산을 써야 된다는 거였었어요. 대칭키 암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변 연산을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섞어가지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연산 자체는 어느 정도 할만한데 공개키 암호는 그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굉장히 무거운 수학적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바틀렉으로 여겨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문제는 공개키 암호에 사용되고 있는 뭐 키 길이라든가 메시지의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줄일 수가 없을까? 그걸 줄이게 되면은 훨씬 더 빠르게 연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많은 암호학자들이 이제 고민을 했던 것이고, 특히 수학자들이 이제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수학적 구조체에서 주로 공개키 암호가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코블리츠라고 하는 수학자와 밀러라고 하는 당시 NSA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수학자라고 합니다. 암호학자 수학자인데 이 두 분이 독립적으로 타운고스 나무를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블리츠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계셨던 거고, 그래서 학계에서 이제 개발을 했던 거고, 국가기관에서 개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RSA 암호 같은 경우에도 요 세 분이 개발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앞서 한 2년인가 3년 전에 영국 정보기관에서 요 RSA 암호를 비슷한 내용의 비슷한 구조를 가진 RSA 암호를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2000년대 들어가지고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동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어서 연구를 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개발되었다고 하는 것이 별로 암호학에서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타운고스는 굉장히 공개키 암호를 간편하게 빠르게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때 이후로 RSM도 많이 쓰이게 되지만은 이산대수 문제 기반의 암호 시스템은 주로 엘리트컵, 즉 타운곡선 위에서 설계가 되어서 이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서명 같은 경우도
ECDSA 같은 경우는 EC가 바로 엘리트 커브 타공선 얘기를 하는 거고요. 타공선 위에서 작동을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까지가 다시 공개키였는데 다시 19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이제 그 대칭키 암호 시스템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요. 1997년도에 되면 트리플 데스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트리플 데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뭐 방식이겠지만은 쉽게 말해서 데스를 3번을 연속으로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키 길이가 더 늘어나게끔 하게 되는 거고 계산량도 더 늘어나겠죠. 데스 연산을 3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사용이 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쯤 되면서 1970년대에 비해서 이때쯤 하게 되면은 굉장히 컴퓨팅 파워도 비약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지금 현재에 비해서는 컴퓨터 파워가 낮지만 데스를 위협하기에는 충분했으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그 사이에 많은 암호집들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데스의 설계 철학이 잘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사였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도 많은 공격들이 이제 제한이 됐었게 됐고요. 그 공격 중에서 또 혁혁한 그 공을 세웠던 분이 바로 샤미어라는 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차분 공격이라든가 선형 공격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됐고,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데스의 키를 이제 복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키의 길이를 늘려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트리플 데스를 사용하게 된 거고,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 그 대칭키 암호 표준에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시킬 때가 왔다라고 해서 드디어 1998년도부터 2001년까지 새롭게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을 표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예전에 데스하고 다르게 정말로 공개적인 공모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수많은 그 암호 연구 그룹에서 프로포저를 받아가지고 많은 암호학자들이 이제 분석을 통해서 선정이 되었었고요. 그걸 이제 쭉 이제 지배해 나갔던 게 역시 똑같이 니스텍 이 국립 표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선정된 많은 알고리즘이 그 제출이 되었었는데, 이때 그 선정된 알고리즘이 벨기에 암호학자 2명이 설계했던 라인델이라고 하는 그런 암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라인델이 원래 이름이었었고, 그것이 이제 그때 니스트에서 AES로 공부를 할 때 이것은 이제 Advanced Encryption Standard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이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라인델을 갖다가 지금 다 AES로 이해를 하고 있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니고 그냥 AES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개발했던 사람이 벨기에의 암호학자였고, 여기 데먼이라는 분하고 라인먼이라고 하는 두 분이서 개발을 했었습니다. 아마 요 AES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마 이번 과목에서 본격적으로 좀 구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다시 한번 공개키 암호, 대칭키 암호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혁신적인 그 성과가 나타났는데요. 완전 동형 암호라는 것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완전 동형 암호라고 하면 어떠한 거냐면은 우리가 그 암호화된 상태에서 연산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런 암호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이라는 숫자를 AS로 암호화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올려놨어요. 그 다음에 3이라는 숫자를 암호화해서 다시 클라우드에 올려놨어요. 그러면 1에 대한 암호문, 3에 대한 암호문이 있을 텐데 그 클라우드에서 이 두 개의 암호문을 연산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연산이 안 되죠. 그렇죠? AS 암호문 두 개 더한다고 해서 뭐 더할 방법도 없을 뿐더러 더한다고 해서 그것이 3의 암호문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완전 동형 암호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능하게 해줬던 암호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1에 대한 암호문과 3에 대한 암호문이 올라가 있으면은 그 암호문 두 개를 더해버리게 되면은 그 결과값이 4에 대한 암호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뭐 10에 대한 암호문, 4에 대한 암호문 두 개 곱하게 되면은 뭐 40에 대한 암호문이 나오게 되는 상황.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발이 되어졌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처음으로 리얼라이제이션이 된 게 2009년이었고요. 요거에 대한 열망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사람들이 상상을 펼치기 시작한 거는 이미 1970년대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제 모든 데이터가 암호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그 은행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암호화돼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이게 뭐 숫자 같은 거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이게 해보니까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 풀러갖고 다시 다 복화를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다시 그 암호화를 해야 되는 상황에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제
그 데이터 보안 관점에서도 좋지도 않고 너무나 이제 이게 너무 귀찮은데 뭔가 암호화된 상태에서 빨리 업데이트를 하거나 연산을 진행을 할 수가 없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이미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려 30년이 거의 40년 가까이 걸린 거죠. 실제로 개발되기까지는. 그래서 2009년에 비로소 완전 동력 암호라고 하는 더하기 횟수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곱하기 횟수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이전에 그를 조금씩 할 수 있는 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뭐 더하기를 갖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대신에 곱하기는 뭐 한두 번 정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였었는데 그러한 제약이 전혀 사라진 그래서 완전이라고 하는데요. Fully Homomorphic Encryption이 2009년에 드디어 개발이 됩니다. 개발을 했던 사람이 크레이그 젠틀이라고 하는 연구자인데요. 스탠포드의 대학원에서 연구를 시작을 했었던 것 같고 아마 졸업 논문이 완전 동력 암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신 분인데 예, 제가 한창 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요 분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 원래는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대를 나와가지고 변호사를 하다가 이쪽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돼서 전산학 쪽으로 연구를 하게 됐고 그 중에서 이제 암호학을 연구를 하게 됐다. 최근까지 계속 연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굉장히 다재다능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일이죠. 2016년도부터 양자내성 암호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서 개발하게 되고요. 이 리스트에서 역시 표준 작업을 부르게 됩니다. 이게 왜 이제 발생을 했냐면은 여러분들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것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양자 컴퓨터 계속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고 물론 아직까지 상용화 레벨로 개발이 진행된 건 아니고 그게 언제 상용화 될지는 아직까지 굉장히 예측하기 힘듭니다. 그죠? 근데 아주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다라는 거는 알려져 있는 사항인데 근데 문제는 양자 컴퓨터가 이제 개발이 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요 지금까지 알려졌던 공격기 암호, 상용화되어 있는 공격기 암호 알고리즘, RSA라든가 나중에 뭐 LT 커버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암호 알고리즘, 이산대수 기반의 암호 알고리즘 같은 경우가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튜링 모델에 따른 컴퓨팅하고 굉장히 다르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쉽게 인수분해 문제라든가 이산대수 문제를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 시간 내에 공격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빨리 풀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전혀 어렵지 않게. 그래서 암호 시스템이 깨지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암호학계에서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자 컴퓨터가 아직까지 상용화 되기에는 시간이 좀 남아있지만 그게 뭐 예를 들어서 10년 뒤에 쓰이게 된다라고 치면은 지금부터 뭔가 표준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해놓고 나서 그 현재 암호 알고리즘을 요 양자 컴퓨터에 내성을 가지는 포스트 컨택 크립토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내성을 가지는 암호 알고리즘을 대체시켜 나가는 그런 그 페이지를 전환시켜 나가는 기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양자 컴퓨터가 개발됐을 상용화되었을 때 그것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지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대책이 이제 완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2016년부터 포스트 컨텐트 크립토 PQC라고 부르는데 그것을 표준화를 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그 마지막 라운드를 제가 돌고 있는 걸 알고 있고요. 역시 많은 암호 알고리즘이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라운드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마지막 라운드를 끝마치고 나면은 몇 개의 암호 알고리즘이 이제 그 어나운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암호 알고리즘이 아마 표준으로 주로 사용이 될 거다라는 게 알려져 있어서 아마 향후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그때쯤 이제 정해질 것 같고 아마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아마 그 암호학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내용이 한 개가 더 또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것이 이제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과목에서는 그냥 흐름만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따로 포스트 컨텍스트 크립토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주요한 고전 암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전 암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메시지 주로 우리가 뭐 편지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이제 뭐 외국 쪽이니까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A부터
A부터 Z까지 이제 쭉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조합이 된 그런 문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한 문장들을 이제 다른 암호문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고, 암호문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알파벳으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을 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한다라기보다는 그 알파벳을 어떤 숫자로 대응을 시켜가지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산한다는 관점에서는 조금 더 편합니다. 그래서 알파벳을 숫자와 대응을 시켜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알파벳을 이제 숫자로 표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역으로 이제 숫자가 나중에 알파벳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알파벳으로 구성된 암호문이 생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부터 Z까지 총 26개의 글자가 있으니까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은 0으로 대응을 시킬 거고 Z라고 하는 것은 25와 대응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숫자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연산을 이제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산하는 걸 보게 되면은 요거는 총 숫자가 0부터 이제 25까지니까 우리가 이제 마드 26이라고 하는 연산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듈로 26 연산. 우리가 나중에 수학적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그 모듈로 연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26이란 그 공간 0부터 25로 구성된 그러한 숫자 공간에서만 생각을 하면 되는 거라서 이 부분에서는 조금 미리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듈로 26의 연산은 결국 어떤 거냐면은 2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값이 이제 연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래 예를 보시면은 좀 이해하시기가 편할 것 같은데요. 우선 B하고 D하고 이제 덧셈을 하는 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B라고 하는 것은 요 1로 지금 대응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1이라고 표시가 되는 거고, D라고 하는 것은 요 3으로 이제 표시가 되는 거라서 3으로 대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B하고 D하고 더했다는 얘기는 이제 1하고 3하고 더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1하고 3을 더하면 4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어떤 숫자 결과가 나왔었을 때 그 숫자 결과를 26으로 나온 나머지 값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4를 그것을 이제 요 뒤에 마드 26이라고 이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4라는 숫자를 26으로 나온 나머지 값이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럼 4를 26으로 나온 나머지는 당연하게 4죠. 그렇죠? 4니까 4라고 하는 것은 여기 2로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하고 D하고 더한 것은 2가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I하고 X하고 더한 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라고 하는 것은 여기 8로 지금 대응이 되는 거고요.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23으로 대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X가 23으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하고 X를 더한 거는 8하고 23을 더한 거랑 같고요. 8하고 23을 더하게 되면 31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31을 쓸 건 아니고 31을 26으로 나온 나머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31을 26으로 나머지는 5가 되는 거고 숫자 5는 여기 F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하고 X하고 더한 것은 F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알파벳 E하고 알파벳 G하고 곱한 걸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봤을 때 이제 4로 대응이 되는 거고요. G라고 하는 것은 6으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럼 4, 6, 24가 되는 거고, 24를 26으로 나눈 나머지는 24가 되는 거죠. 그래서 24는 여기 Y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Y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E하고 G하고 곱하게 되면은 Y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D하고 J를 곱한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D라고 하는 것은 3으로 이제 표시가 될 거고요. J라고 하는 것은 9로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럼 3하고 9하고 곱하게 되면 27이 될 거고요. 27을 26으로 나머지는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은 이제 B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하고 J하고 곱한 거는 B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전암호를 다룬 데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 알파벳을 써서 바로 이해가 되면은 쉽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숫자로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해 나가고 나중에 다시 알파벳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조금 더 편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시저암호가 맨 처음에 이제 아까 그 히스토리를 봤었을 때 시저암호가 맨 처음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시저암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학을 다루게 되면은
일단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시자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네, 평문 및 암호문 공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파벳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평문도 뭐 A부터 Z까지 이루어진 그러한 글자가 될 거고, 암호문도 A부터 Z로 이루어진 그러한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자모는 시프트 암호라고도 부릅니다. 시프트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뭔가 평행이동을 한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뭔가 띄어가지고 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시프트 암호가 시자모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알고리즘은 평문 알파벳별로 일정한 문자 수만큼 평행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얼마만큼 평행이동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키로 정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자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칸만큼 시프트를 시킨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저가 그렇게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문 A라고 있으면은 A가 세 칸 띄어서 된 알파벳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A가 한 칸, 두 칸, 세 칸에서 이제 D로 암호화가 되는 거고요. B라고 하는 것은 E로 암호화가 되겠죠. 그렇죠? C도 세 칸을 옮기게 되면은 F로 암호화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뒤에 X하고 Y하고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응될 게 없잖아요. X에서 세 칸을 띄우게 되면은 뒤에 알파벳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26으로 하는 나머지를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X를 숫자로 생각을 하고 3을 더하는 거죠. 그렇죠? X에다가 3을 더하고 마드 26으로 하면 어떤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 숫자를 알파벳으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에다가 3을 더하게 되면은 이제 0이 되겠죠. 그렇죠? x라고 하는 것이 23, 24, 25 이렇게 이제 지정이 될 테니까는 23에다가 3을 더하면 26이 될 거고, 그 26을 26으로 나머지는 0이 되는 거니까 바로 a로 대역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a로 암호화가 되는 거고, y는 그보다 이제 세 칸 다시 띄게 되는 거니까 b로 암호화가 될 거고, z 같은 경우에는 이제 c로 암호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로우라고 하는 것을 평문이 있을 때 요걸 암호문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암호가 세 칸씩 가게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럼 H라고 하는 것은 H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해서 K로 암호화가 되는 거고요. E라고 하는 것은 1, 2, 3에서 이제 H로 암호화가 될 거고요. L이라고 하는 것은 L에서 하나, 둘, 셋 해서 O로 암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5가 될 거고, 5 같은 경우에는 다시 3칸이 가서 한 칸, 두 칸, 세 칸 가서 R로 암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헬로우 같은 경우에는 KHOR로 암호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복화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화는 우리가 AS Z 쪽으로 3칸씩 이동한 걸 암호화라고 했기 때문에 복화는 그 반대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암호문이 주어지게 되면은 그 암호문에 대해서 왼쪽으로 3칸씩 이동하게 되겠죠. 그렇죠? 빼기 3 연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암호화가 더하기 3이었으니까 복화는 빼기 3 연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K라는 게 있으면은 D로 3칸을 가면 되겠죠. 하나, 둘, 3칸에서 이제 H로 암호화가 되게 될 거고, HOR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암호화를 해서 3칸씩 들어가게 되면은 헬로우로 잘 복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요 시프트 암호가 일단 그렇게 구성을 했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너무나 그 알고리즘이 간단하죠. 이게 해독이 쉽게 될 것 같은데 왜 해독이 쉽게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키 개수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키 개수는 그 몇 칸을 이동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A라는 알파벳이 A로 갈 수도 있고 여기 B로 갈 수도 있고 뭐 C부터 Y부터 Z까지 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A라는 것이 어디로 간다는 게 정해지게 되면은 몇 칸이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지가 정해진 사항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도 그만큼 평행이동을 해야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키의 총 개수가 2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몇 칸을 뛸 거냐 더하기 몇 칸 이렇게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0부터 25까지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총 키가 26개까지밖에 안 됩니다. 26개면은 사실 여러분들 손으로 트라이를 해봐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문자에 대해서 26번 해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전사 공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브루트 폴스 어택이라고 부르는데 전수조사 혹은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0부터 25까지 각각의 키에 대해서 복화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평문으로 해독이 되는 경우 이제 키가 발견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맨 처음에 한 칸 이동시켜 본 거, 그 다음에 두 칸 이동시킨 게 된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복화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아무리 주어지게 되면은 마이너스 한 칸, 마이너스 두 칸, 마이너스 세 칸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게 되면서 의미가 있는 어떤 그 문자열로 변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키를 찾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X, J, T, G, Q라고 하는 암호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이제 복화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K를 여러 가지로 트라이를 할 거예요. 그렇죠? 이 K라는 키가 될 텐데 이게 세 칸을 이동해서 만들어진 거냐, 뭐 한 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냐, 두 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냐, 세 칸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거냐, 키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쭉 해나가게 되는 거고 처음부터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3일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K가 3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K가 3이 되게 되면은 X가 있으면은 D로 세 칸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X로부터 하나, 둘, 셋, U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JT, GQ 같은 경우에도 각각 뭐 요 GQ, WN 이렇게 이제 복화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고요. 아무 의미 없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이것은 맞는 키가 아닌 모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뭐 K가 4일 때도 별로 의미가 없는 단어가 나올 겁니다. K가 5일 때, 즉 원래 암호화 키가 K가 5일 때는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암호문이가 마이너스 5칸을 이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쪽으로 5칸 이동하면 됩니다.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에서 S로 이제 복화가 되는 거고요. J라고 하는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2로 복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근하게 해보게 되면은 SEOUL로 네, 복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서울이라는 학과는 말이 되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암호화 키가 K가 5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프트 암호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차근차근 계산을 해보더라도 네, 뭐 수분에서 수십 분이면은 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뭐 컴퓨터로 트라이를 해보게 되면은 순식간에 바로 이제 복화 키를 얻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될 거고요. 그래서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시저 암호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의 암호 시스템을 단일 치환 암호라고 부릅니다. 단일 치환 암호. 무슨 말이냐면은 한 문자, 각 알파벳을 다른 알파벳으로 치환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A라고 하는 것이 D로 치환이 되는 거고 B라고 하는 것이 E로 치환이 되는 거고 그래서 개별 문자가 개별 암호문으로 변환이 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암호화 키하고 알파벳 집합 간 1대1 대응함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암호화 키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문자에서 하나의 문자에서 다른 문자로 대응이 되는 거니까 이 대응 관계가 바로 1대1 대응 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암호화 키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A부터 Z라고 하는 값이 있고 여기서 A부터 Z라고 하는 값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대응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암호화 키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저 암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지럽게 1대1 대응을 만들진 않고 A라고 하는 것은 아래로 세 칸에서 이렇게 다 평행스럽게 이동을 한 게 바로 시저 암호가 될 거고요. 얘를 조금 더 일반화 시키게 되면은 그렇게 평행하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지럽게 1대1 대응 함수로에 따라서 바뀌게 되도록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시저 암호는 이 단일 치환 암호의 아주 특수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일 치환 암호는 암호화 키의 공간이 모든 암호문, 그러니까 그 알파벳 26자들 간의 1대1 대응 함수가 바로 암호화 키로 작동을 하게 되는 거고요. 키의 개수를 생각해 보면은 0부터 25, 0부터 1, 25, 0부터 1, 25 숫자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 0부터 25 사이에 키의 개수가 되기 때문에 총 26 픽토리얼 개수가 되는 거죠. 약 2의 95승이 됩니다. 네. 사실 이게 매우 많은 거죠. 그렇죠? 매우 많고 요것은 약 13자리
비밀번호 개수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쓰는 비밀번호가 뭐 아주 안전하게 쓰지 않는 경우에는 뭐 4자리로도 보통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 굉장히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키의 개수만 보게 되면은 이 키들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선택을 해서 내가 키로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히 안전해 보이는 착각이 사실 들게 됩니다. 이게 왜 착각인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안전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다니치아나모에서는 같은 문자는 항상 같은 문자로 변하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1라고 하는 알파벳이 뭐 G로 바뀌었다고 치게 되면은 뒤에 요 평문상에서 다른 이가 등장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럼 다른 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G로 대응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각 문자별로 여기 바뀌게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이제 디터미니스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 문자가 다른 문자로 어떤 식으로 변환되는 게 문자별로 정해지기 때문에 평문상에서 이가 10개 등장을 해서 이가 10개를 등장을 했다고 치면은 고이가 똑같은 문자로 10번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빈도 분석이라는 그 공격에 이제 노출되게 되겠습니다. 그럼 영어 알파벳의 출현 빈도를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2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영문 문자를 쭉 쓰게 되면은 영문자를 쭉 쓰고 나서 그 중에서 알파벳 개수를 다 카운트를 하게 되면은 2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제일 많이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네, 제일 적게 나오는 게 뭐 J, 뭐 Q 이런 문자가 되네요. Z도 굉장히 작게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분포적인 특징을 이용을 해서 네, 해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암호문으로 변환된 게 있겠죠. 암호문도 알파벳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럼 거기서 각각 알파벳의 빈도를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A는 몇 개, B는 몇 개, 뭐 C는 몇 개, 이렇게 쭉 봤었을 때 카운트를 해봤더니 가장 많이 나온 문자가 뭐 E였다. 가장 많이 나온 문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K였다 라고 하면은 K라고 하는 것이 혹시 요게 E가 바뀌어서 K로 된 게 아닐까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해서 그 키 값을 1대1 함수를 이제 복구를 시켜나가는 식으로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각각의 문자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확장을 시키게 되면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제 문자열이라고 보게 되면 그게 더가 되겠죠. 더. 네, 그래서 세 글자 단위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 위주로 해가지고 이가 맨 처음에 발견되게 되면은 뭐 그 앞에는 H다 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문자별로의 빈도 혹은 문자열 간의 빈도를 이용을 해서 네, 그 1대1 대응 함수를 이제 복구를 시키는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미로도 추측도 가능한데 우리가 복구를 시켜봤더니 뭐 THPE가 복구가 됐다. 근데 P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암호문이었어요. 그럼 얘가 어떠한 거에 암호문이었을까 이제 궁금하게 됐는데 TH 뭐 EE가 되는 거니까 이건 뭘까? 네, R이라고 할 가능성이 크죠, 그렇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것은 R로 복화가 되겠구나. 즉 R이라고 하는 것이 P로 암호화가 되는 그러한 그 다네치아 암호의 키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네치아 암호의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거고, 네. 이게 뭐 한 개의 암호문만 있으면은 이러한 공격이 쉽지는 않을 텐데 여러분들 뭐 암호문이 굉장히 여러 번 모였다. 그래서 몇천 건의 암호문이 이제 내가 가지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빈도라든가 영어 표현의 특성 같은 걸 이용을 해서 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네치아 암호는 네, 절대로 그 자체로는 쓸 수가 없는 암호 시스템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해서 이 다니치안 암호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그 같은 문자가 항상 같은 문자로 변환이 된다. 즉 어떤 문자가 어떤 문자로 변환이 될지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빈도 분석을 이용한 공격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대응하기 위한 그 암호문이 필요한데 결국 어떠한 성질이 필요하면은 같은 문자가 다른 문자로도 암호화되는 성질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에는 뭐 2라고 하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H로 대응이 됐다라고 하면은 그 평문에서 E가 나오게 되면 E는 무조건 H로 암호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빈도 공격에 그 굉장히 약해지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필요한 성질은 뭐냐면은 2라고 하는 것이 어떤 때는 H로 암호화가 되고 어떤 때는 G로 암호화가 되고 어떤 때는 I로 암호화가 되는
이러한 하나의 문자가 여러 문자로 변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그러한 암호 시스템이 이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하나가 등장하더라도 그게 H로 나타날 수도 있고 G로 나타날 수도 있고 I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빈도가 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겹치기도 하고. 그래서 빈도 공격, 그러니까 각 암호문을 봤을 때 그 암호문에 등장하는 모든 알파벳의 빈도가 거의 균질하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빈도 공격을 통한 그 우리가 해독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걸 성질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고안을 했던 것이 바로 다중치환 암호입니다. 다중이라고 하니까 바로 이러한 케이스를 다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한 문자가 여러 다른 문자로 이제 변환하게 되는 그러한 사항을 다중치환 암호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중치환 암호로는 비즈네르 암호가 있었었고요. 흰 암호도 제한이 됐었고 애니그마도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 사진이 바로 각각의 요 사람이 비즈네르라는 사람인 거고, 이 사람이 비즈네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이제 힐, 수학자인 힐가 되겠고, 이 같은 경우는 애니그마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힐 암호는 따로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비즈네르 암호하고 애니그마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니그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기계적인 암호 알고리즘이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아주 간단하게만 얘기를 드릴 거고, 비즈네르 암호만 조금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대표적인 다중치환 암호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비즈네르 암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네르 암호는 맨 처음에 여기 우리가 원래 평문 열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 알파벳에 이루어진 쭉 긴 평문열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평문 자체에 대해서 바로 진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평문을 일정한 사이즈의 블록으로 나눠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한 사이즈의 블록으로 나눠주게 되는 거고요. 길이는 똑같이. 그래서 이게 나눠지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는 평문의 길이가 이제 n 곱하기 n의 문자라고 있다고 치게 되면은 평문 각각의 블록을 m개의 문자로 구성된 것을 하나의 블록으로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총 n개의 블록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n개의 블록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것이 첫 번째가 평문 블록 1, 두 번째 블록이 평문 블록 2, 세 번째가 쭉 해서 n번째 평문 블록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각각의 평문 블록에 대해서 1:1 대응 함수를 이제 통과를 시킬 거예요. 1:1 대응 함수를 통과를 시켜서 각각의 암호문 블록이 생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암호문 블록을 쭉 다 모으게 되면은 다시 그것이 이제 암호문이 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평문을 이렇게 블록화를 시켜가지고 각각의 블록에 대해서 암호화를 진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암호화 키는 어떻게 구성이 될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즉 암호 스킴을 할 때는 이제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이 암호 알고리즘을 이제 암호하거나 복호할 때 적절한 규칙, 그 알고리즘이 될 거고, 그 각각의 파라미터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각각의 파라미터가 바로 암호화 키가 될 텐데 그 암호화 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블록 크기 m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죠? 내가 평문을 얼마 단위 블록을 몇 개의 문자를 단위 블록으로 해서 자를 거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할 거고요. 모든 자연수가 이제 가능할 겁니다, 그렇죠? 다음에 1:1 대응 함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이제 제가 1:1 대응을 f라는 함수가 있으면은 여기에 지금 m개 블록 크기 m이라고 해서 이제 k1부터 k2, km으로 지금 표시가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블록 내 첫 번째 문자는 k만큼 시프트를 하는 거고, 두 번째 문자는 k2만큼 시프트 쭉쭉쭉 해서 n번째 문자는 k의 n만큼 시프트를 하는 그러한 식으로 암호 알고리즘이 작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몇 개의 키가 존재하게 될까요? 네. 각각의 1:1 대응 함수는 이제 고정돼서 사용이 되게 되는 거니까, 그쵸? 되는 거고, 요 K1, 각각의 K1, K2, KM이 0부터 25까지 값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26의 m승까지의 키가 존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m이 이제 예를 들어서 20이 되게 되면은 약 2의 95승계의 이제 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비즈네르 암호의 예시를 조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평문의 길이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시니까요. 4개의 문자열을 하나의 블록으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4개의 블록이
4개의 문자로 구성된 블록이 주어지면은 첫 번째 문자는 21칸만큼 시프트 시킨 거, 두 번째 문자는 4칸만큼 시프트 시키고, 세 번째 문자는 2칸, 네 번째 문자는 19칸 시프트 시켜서 암호문이 얻어진다고 일단 키는 그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문이 비즈네르라고 이제 돼 있었을 때 이것이 어떻게 이제 암호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B로부터 우리가 지금 얘를 이제 블록화 시켜야 되는 거니까요. 블록화 시키게 되면은 블록의 크기가 4였기 때문에 비즈네르에서 VISE까지가 이제 하나의 블록이 될 거고요. 이게 블록 1이 되겠죠. 이것이 나머지 NERE가 두 번째 블록이 될 겁니다. 블록 2가 될 거고, 각각의 블록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숫자로 하는 것이 조금 편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V라는 것을 VISE부터 암호화라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V라고 하는 것은 숫자 뭐에 대응이 되냐면 20일에 지금 대응이 되는 거죠. 그렇죠? 20일이 될 거고, 우리가 첫 번째 문자 같은 경우에는 21칸 이동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21 더하기 21이 될 거고요. 이건 42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26으로 한 나머지를 생각을 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마드 26을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은 16이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숫자 16에 대응하는 알파벳이 바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16은 Q가 되겠죠. 그래서 Q로 암호화가 되겠습니다. I라고 하는 것은 여기 11일이죠. 11이 아니고, 미안합니다. 8이죠, 8. 그래서 I라고 하는 것은 이제 8로 대응이 될 거고요. 8이 있으면은 8에다가 두 번째 문자 같은 경우에 4칸을 이동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 4가 될 거고, 12가 될 겁니다. 12는 26으로 나눠도 12가 되는 거니까요. 12가 이제 암호문이 되는 거고, 12는 바로 M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M으로 암호화가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S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S 같은 경우에는 숫자를 보게 되면 이제 18이 되는 거죠. 그렇죠? 18이 될 거고, 18이 세 번째 문자 같은 경우에는 2칸만 이동을 하는 거라고 했기 때문에 2가 될 거고 20이 될 겁니다. 그렇죠? 20 같은 경우에도 26으로 한 나머지가 20이기 때문에 그냥 20을 그대로 그 알파벳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U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U로 암호화가 되게 되는 거고요. 2라고 하는 것은 숫자가 4였죠. 4가 될 거고 4로 이제 표시가 될 거고, 지금 네 번째 문자를 19칸을 이동한 거였습니다. 그렇죠? 19칸을 이동하게 되면은 23이 되는 거고요. 23도 역시나 26으로 난 나머지는 그대로니까 23을 그대로 알파벳으로 다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23은 X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VISE가 이 키에 대해서 21, 4, 2, 19라는 키에 대해서는 QMUX로 암호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NERE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손으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 있는 방식이랑 똑같이 해보면은 IITX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 앞에 시프트 암호하고 약간 다른 성질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은 X하고 I라는 알파벳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도 2가 쓰였고 여기도 2가 쓰였죠. 그렇죠? 여기도 2가 쓰였는데 이 앞에 2 같은 경우에는 X로 바뀌게 된 사항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2 같은 경우에는 뭘로 됐나요? I로 바로 암호화가 됐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2에 대해서 어떤 때는 X로 암호화가 되고 어떤 때는 이제 I로 암호화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Shift 암호화 같은 단순 치환 암호하고는 약간 다른 그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알파벳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암호화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복화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복화도 거꾸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암호화가 QMUX가 있다고 치게 되면은 여기 암호화 키가 21, 4, 2, 19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Q에서 마이너스 21만큼, 그러니까 21만큼 거꾸로 이동하면 되는 거고, M에 대해서도 4만큼 거꾸로 이동하면 되는 거고요. U라고 하는 데에서도 거꾸로 2만큼 이동을 하면 되고, X에 대해서도 19만큼 거꾸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거꾸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VIS가 나올 거고, 이것도 뭐 뒷부분에 암호문이 IITX라고 치면은 똑같은 규칙에 의해서 N이 R로 이제 복화가 되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손으로 써보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애니그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그마는 슈르비우스라는 사람이 1918년도에 이제 고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다중치한 암호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안에 세부적인 알고리즘을 여러 개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 종류의 단일치한 암호도 혼합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루틴을 이용해 가지고 얘를 이제 다중치환으로 바꾸게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차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그마 같은 경우에는 암호 알고리즘 자체로는 뭐 단일치한 암호랑 다중치한 암호를 갖다가 적절하게 이제 혼용을 해서 배치를 한 게 된 거고, 얘의 의의는 그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전용 장비를 이제 사용해서 기계식 암호 시스템을 이제 구성을 했다는 걸로 의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계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군이 이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사람이 이제 슈르비우스라는 사람인 거고, 여기 있는 것이 바로 애니그마를 이제 복원을 한 것을 찍혀 있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로터스라는 것도 있고, 램프보드도 있고, 뭐 키보드, 플러그 보드가 있는데 각각의 다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역할들이 어떤 거는 단일치한 암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다중치한 암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혼용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애니그마가 독일군이 이제 통신반이 철저해서 굉장히 이제 연합군이 그 예상치 못한 데서 이제 그 전투가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연합군 내에서도 이제 암호화 통신을 했겠지만, 각각의 이제 각각의 서로 적군이 암호화 통신하는 것을 해독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니그마 같은 경우에는 그 연합군 측에서 이제 해독에 굉장히 많은 것을 투자를 했었고요. 그래서 1930년대에 폴란드 암호국이 있었습니다. 폴란드 암호국의 암호학자 세 분이 초기 버전으로 이제 해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기 2달 전에 영국으로 이러한 식으로 해독의 어프로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영국의 블래틀리 파크에서 암호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애니그마를 깰 건가를 갖다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블래틀리 파크의 암호학자들의 그룹을 이끈 사람이 바로 이 앨런 튜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튜링이 해독장비 본부를 이제 제작을 했고요. 나중에 플라워스라는 사람이 최초의 컴퓨터인 콜로서스를 이제 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블래틀리 파크 그룹에 의해서 애니그마가 해독됐다는 사실은 1970년대에 비로소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블래틀리 파크에서 튜링이 애니그마를 깼다라는 사실 자체가 알려지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그러한 것들이 비로소 공개가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앨런 튜링이 어떤 걸 했다라는 것이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뭐 당시 블래틀리 파크에서 어떤 식으로 암호학자들이 애니그마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그 영화를 통해서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U571 같은 경우에는 애니그마 장비를 갖다가 이제 하고 그 안에 키 사전이 있는데요. 각각의 키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몇 월 며칠 어떤 키를 사용하고 하는 키가 기록이 된 책자가 있었는데, 장비와 함께 키 책자를 빼내는 그러한 그 군인들에 대한 영화가 될 거고, 이 이미테이션 게임은 바로 튜링 자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래틀리 파크에서 어떤 식으로 그 애니그마를 깨기 위해서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담겨져 있고요. 요 사람이 이제 앨런 튜링이고, 이것이 앨런 튜링 그룹에서 만들었던 본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플라워스가 만들었던 첫 번째 컴퓨터인 콜로서스가 여기서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